중앙집권은 어떤 조직의 의사결정이 중앙부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우리는 흔히 지방분권이라는 용어에 익숙하다 보니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을 두 가지를 상대어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중앙집권은 국가 지방 간의 공공조직 외에도 사적 집단, 그러니까 기업 집단에게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업 집단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독립된 여러 법인이 서로 출자관계에 얽혀서 상하이로 지배 종속 관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 집단을 다른 말로는 콘체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기업 집단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기업을 모회사 또는 지주회사라고 합니다. 그 아래를 이루는 기업들은 자회사라고 합니다. 기업 집단의 사업 분야에 따라서 다소 다르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지주회사가 자회사들의 어떤 기업 활동의 내용들을 강력하게 통제하게 됩니다. 이를 공적 부분에 적용했을 때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영역을 강력한 통제력을 행사하는 체제, 그걸 우리가 중앙집권이라고 하거나 중앙집권적 국가 운영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반도 역사에서는 중앙집권국가가 일찍 형성됐습니다. 따라서 우리 이 땅에 사는 많은 분들은 왕의 권한이 원래부터 강력한 것으로 인식하거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역사에서는 2세기의 고구려, 3세기의 백제, 4세기의 신라가 중앙집권국가를 왕권 중심의 중앙집권국가를 이룩합니다. 그런데 서양의 역사는 서유럽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 서유럽에서는 15세기 이르러 중앙집권국가 형성됩니다. 그것도 일부 국가에서 하나입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15세기경 중앙집권국가를 형성할 수 있었는데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전쟁, 1337년부터 1453년까지 이어진 전쟁입니다. 그리고 영국 왕위 쟁탈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장미전쟁, 1455년부터 1485년까지 일어났던 전쟁입니다. 이들 전쟁은 귀족들이 나와서 싸우는 겁니다. 당시에 국가라는 게 느슨하게 형성됐기 때문에 결국 귀족과 귀족들이 싸우게 됩니다. 귀족들이 싸우게 되니 결국 세력이 약화됩니다. 그래서 왕권이 강화되는 기회가 됐고 그것이 중앙 집권국가로 형성하게 됩니다. 유사하게 포르투갈과 에스파냐, 그러니까 스페인도 15세기 후반에 들어서 중앙 집권국가가 됩니다. 그러나 현재 독일 지역, 그 지역은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국가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도시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탈리아에도 다 도시 국가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이 이탈리아와 독일은 19세기에 이르러서야 중앙 집권국가로 중앙 집권적 국가가 형성됩니다. 중앙 집권은 고전적 의미와 현대적 의미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전적 의미의 중앙 집권이란 왕이 제후들보다 권력이 센 체계를 말합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점은 여전히 집권국가가 완성됐다 하더라도 제후가 있었고 그들의 영토가 있었고 그들의 영진이 있었습니다. 다만 왕이 그들의 권한보다 더 강력했다는 것입니다. 현대적 의미의 중앙집권이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보다 강력한 어떤 통제력을 발휘하는 체계를 말합니다. 현대적 의미의 중앙집권국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라는 공공서비스 생산 주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앙정부가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많은 식민지들은 독립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나라도 독립하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으로 해서 세계 패권은 기존의 서유럽 국가가 아니라 미국과 소련이라고 하는 새로운 두 초강대국에서 냉전 체제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소련의 냉전 시장에서 분단되게 되는데 남한은 미국의 국가 운영 체제, 북쪽은 중국, 러시아의 영향을 받는 국가 운영 체제를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적 의미의 중앙 집권 국가가 형성됩니다.
우리는 지방자치를 실시하긴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지방자치가 국가운영체계로 실현되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건국과 냉전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지극히 중앙집권적 국가운영체계를 유지합니다. 휴전이긴 하나 전쟁 중이라는 특징,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게 많은 원조물품이 왔습니다. 따라서 그 원조물품이란 자원을 국가가 독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중앙집권 국가는 국가가 국가 자원을 독점하기 때문에 특정 분야에 대한 집중적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인 정책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입니다. 1962년부터 제5차까지 걸쳐 경제개발 계획이 추진됩니다. 1972년부터 1976년까지인 제3차 계획 시기에는 경제성장률이 10%가 넘습니다. 그래서 고도 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요인은 또 다양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 국내적 요인만 본다면 61년부터 72년까지 고정투자, 그러니까 생산물에 대한 투자 비중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 시기의 성과가 72년도 이후부터 나타났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주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보여집니다. 62년부터 66년까지 1차 시기에서는 정유, 비료, 화학, 전기, 기계 이러한 어떤 기간 산업에 투자했습니다. 2차 계획에서는 화학, 철강, 기계공업으로 갑니다. 3차에서는 다시 현재 우리가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중화공업 분야로 갑니다. 이 시기를 전반적으로 저희는 고도성장 시기다라고 얘기하고 이를 한강의 기적이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앙집권국가로서의 우리는 그 시기 안에서 경제규모 확대, 경제구조의 고도화, 고용증대와 소득증대라는 어떤 물질적 풍요를 일으킬 수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중앙집권의 한계가 있습니다. 중앙집권은 기본적으로 전체주의적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회나 집단에서 사회 구성원의 의견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 의견을 하나로 빠른 기간에 묻혀낸다는 것은 억압적 방법을 채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중앙집권은 인권이나 민주주의, 기업활동의 자유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일정한 한계를 가졌습니다. 혹자는 이러한 부분이 다소 희생되더라도 경제적으로 보다 좀 성장할 수 있고 윤택할 수 있다면 또 희생을 감수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주장을 합니다. 다만 현재의 문제는, 현재 세계 경제체제는 중앙집권식 국가 운영체계로는 경제적 성과도 거둘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즉 경제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희생할 수 있느냐, 70년대는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1960년대, 70년대는 산업사회였습니다. 그때는 소품종, 소수의 품목의 물건을 많이 단가를 싸게 만들면 물건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제조 혹은 공업이 이끌던 시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탈산업사회, 후기산업사회, 정보화사회 등으로 여러 가지 명칭으로 변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생깁니다. 이 사회에서는 기존의 제조업 공업이 아니라 서비스업이 중심이 됩니다. 서비스업은 결국 전문직, 기술자, 과학자 등이 지식을 다루는 전문가가 생산의 수단이 된다는 뜻입니다. 산업사회에서는 토지, 노동, 자본이라는 생산 요소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신산업사회, 정보화사회에서는 지식과 전문가, 정보가 훨씬 중요한 자원이 되는 시기라는 뜻입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이러한 산업구조가 더욱 고도화돼서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인해서 더욱 고도화되면서 각종 산업이 융합되는 지식정보화사회, 4차 산업혁명사회 이렇게 이제 진화되고 있습니다. 국가 간 경제도 전혀 다른 양상으로 또 변화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제국주의 시대, 산업사회 시대, 냉전사회 시대에서는 국가 간 군비 경쟁, 하드파워, 군사력을 중심으로 한 하드파워가 국가 간 경쟁의 핵심 요체였습니다. 저는 소프트파워 국가시대로 전환되었습니다. 소프트파워는 군사적 강지력이 아니라 문화적 매력에 의해 명령이 아니라 자발적 동의를 바탕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체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 소프트파워 시대에서는
국가 경쟁력을 우리가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개인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중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체주의는 개인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인정하지 않기에 이러한 소프트 파워적 측면에서의 약점을 가지게 됩니다. 중앙 집권 국가는 민족이나 종교 혹은 국가 그 자체를 가지고 권력을 집중시킵니다. 이러한 전체주의는 필연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합니다. 전체주의는 전체가 개인보다 훨씬 우월하고 전체는 개인에 비해서 절대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문화와 예술 그리고 지식이 꼽힐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와 예술 지식은 개인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발현될 수 있을 때 그러한 사회, 다원주의 사회에서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집권을 통해 산업화, 경제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식정보사회로의 변화, 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변화에서는 더 이상 중앙집권은 국가운영체계의 유행한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21세기의 주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중앙집권국가가 아닌 지방집권국가로의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